요즘에 한국 경제 위기에 진짜 많잖아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 같다.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고 네. 실제 국제기구에서도 1%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그 성장률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골고루 전반적으로 활력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 이 산업 부분별로 잘라서 통계를 전망해 보면요. 반도체만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네. 그리고 반도체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반도체를 네.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고 아.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며 그러면 다 같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착시 효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없었다면 네. 내년도 경제는 더욱더 악화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을 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에는 뭐 수치들 좋아진다며 이 반도체 하나 때문에 이 오해가 일어나는 걸 좀 걱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가장 좀 위험하게 만드는 어떤 핵심 요인 세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주력 산업이 반도체 하나만 있어서 우리 네. 먹거리로 할 만한 것들이 다른 게 안 보인다라는 게 단기적 악재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전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예, 네. 너무 극심한 네네. 양극화 현상이 네. 전개되고 있고요. 네. 이건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하려는 체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아무리 기를 쓰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해도 한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인데요.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한국 경제만 직면한 게 아니라 특정 국가들은 네. 이 세 가지를 저희랑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들 중에 네.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꼽는데요. 네. 특히 양극화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이 요즘의 경제 상황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잘 나가는 업종, 분야 그리고 사람은 네. 단군 일에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 그렇지 않은 쪽은 네. 야 정말 너무 힘드네요라는 말이 네. 저도 공감될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극화가 점점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잡힐 듯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아, 저 친구 요즘 잘 나가네. 나도 열심히 해서 몇 년 안에 저 친구 따라잡아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면 다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 벌어지면요. 네. 아무래도 내 당대에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내려놔요. 그러면 그 사회 전반에 경제하려는 의지,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경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상실됩니다. 그러면 그냥 뭐 회사도 내가 이것까지 꼭 해야 돼? 나 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이렇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회사의 전반적인 정체 상태도 심해지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이것도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즘 유럽 국가들 보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안 터지려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제도 시스템은 그거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 1차적으로 국내에서 내수 시장에서 한번 팔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제품을 수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내수의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더 이상 규모감 있는 공장, 시설 투자를 못 유지해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제조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도 이미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인데 말 그대로 점점 우리가 그 고도 성장 국가가 되면서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그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교수님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화는 정말 저희가 옆에서도 이렇게 체감할 수 그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에 대해서 답을 찾아낸 학자 또는 답을 찾아낸 국가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 세계 국가가 양극화의 심화가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삼인주의라고 해서 웬만하면 튀면 안 되고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소득을 지향했던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유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아직 공부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명명백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양극화는 왜 이렇게 심해졌느냐? 사실 요즘같이 ICT 산업이 발달된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상 분위기는 우리 조 대표님 같은 분을 더 뭐랄까요? 각광받게 만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사람이죠? 뭔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사업 모델이 있거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조 대표님과 제가 맛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종로에서 국밥을 열심히 말아보자 했는데 이 국밥집이 전국구 맛집이 되는 데는 정말 10수년, 20년이 걸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종로 인근에 맛집 가보면 시인스 1980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는 인스타 마케팅, SNS 마케팅 조금만 잘하면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 대표 같은 분은 야 우리 이런 거 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버리자. 야 이런데 맛집으로 한번 우리 알려보자 하면 그런데 선택받은 곳들은 바로 진짜 맛집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실력은 기본이고 그 실력을 알릴 수 있는 그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런 이해력 이게 필요한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변화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요인들도 또 되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혹시 내가 정말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광고나 홍보 이런 게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조 대표님께 전화드립니다. 제 전화번호 나갑니다. 조은주의 큐. 경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 또 요인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뭐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또 한국은 아직도 버틸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보는 또 그 시각도 일각에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버틸 만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 어떤 이유와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가장 좀 이렇게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재는 미중 간의 패권 갈등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저희 분야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에게 제조는 다 따라잡혔다. 이미 잡혔다. 그리고 역전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심초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 땀 한 땀 따라오면서 진짜 목전까지 온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뭐 일부 몇 개 분야 빼고는 완전히 뒤엎여졌습니다. 그래서 OLED급의 어떤 해상도를 보이는 것 빼고는 이미 중국이 가격과 성능이 훨씬 더 압도해요. 그리고 백색 가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서도 중국이 특수강 일부 분야를 빼고는 전부 저 가격에 어떻게 이걸 생산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훨씬 가격 우위가 품질 우위도 꽤 있는 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여건이 중국에 확실히 밀려서 이제 우리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세상에 미중 패권 갈등이 더 불거지면서 중국산 제품이 해외에 전방위적으로 뿌려질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좀 더 힘센 미국이 막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사지 마.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더 개발되고 육성되는데 필요한 제품들, 그러니까 기계장치나 설비를 중국에 보내지 마. 라고 하면서 전부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에 네. 만약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우리나라, 뭐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라 영미권 모든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전부 데이터로 묶여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건립할 때도 중국의 기자재를 쓰지 말자. 그리고 휴대폰도 중국 거를 쓰지 네. 말자. 네. 그리고 백색 가전 위에 많은 것들도 중국 거를 쓰지 말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 소견으로는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아주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 세계가 두 개의 기술 표준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국을 기반으로 한 중국제 기술 표준의 호환성이 높은 네. 그런 국가들과 그런 제품들이 활동하는 진영들. 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국가들과 거기 밸류체인에 같이 소통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납품하는 또 그런 생태계. 이 두 개가 나눠질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 결국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네.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막아주는 효과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예전만큼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성과를 못 낼 수는 있으나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호주, 오세아니아, 기타 등등의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더 발빠르게 치고 가는 것은 일단 미국이 막아준 것 같다. 그게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외적 힘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적 힘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로 찾고 있는 분야들 중에선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들이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입니다. 바로 이 컨텐츠. 네. 그리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화장품, 뷰티라든가 네. 이런 쪽이에요.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소구점은 이게 어느 연예인이 어느 드라마에 쓰던 그거라며 이게 또 킬링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장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더 많이 원활하게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이 AI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환경이 여러 가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컨텐츠라든가 또 컨텐츠를 기반으로 소구할 수 있는 분야들, 바이오, 뷰티 이런 것 등등 이런 분야에서 우리에게 버틸 만한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환율이 오르면서 뭐 여행이나 직구, 물가까지 일상에 또 직접적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어떤 핵심 이유를 교수님께서 가장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자국 화폐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네. 엔화도 많이 떨어졌고요. 위안화도 나름 떨어졌는데 중국은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요. 유로도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인은 강달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자리 잡은 상황이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환율이 유달리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그 여러 가지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IMF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있거든요. 이건 팩트니까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시중에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약속한 투자 약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미국 현지에 공장 짓고 사람 뽑고 현지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자금 흐름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가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화 보유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국 그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투자자들보다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도 빠르게 뭐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추세 속에서 야 아무리 봐도 한국 내에 있는 외화가 해외로 많이 이전할 것 같은데 라는 인식들을 미리 사전에 많이 베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환율이 1,5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한국 정부는 암묵적으로 환율 시장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개입을 해서 시장의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국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웬만하면 환율이 1,500원을 딱 찍을 때까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네. 저는 지금보다 더 환율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좀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판단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네. 또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 지금 정부가 이렇게 네. 돈을 많이 뿌려대는데 저 공부한 양반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우리 조 대표님은 아시지만 저는 네. 예전에 공공기관 출신입니다. 네. KDI라는 곳에서 한 15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요. 대학으로 지금 이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한국은행, 산업은행, 그 밖에 국책은행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제 학교 동기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보면 환율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뭐 기재부를 비롯해서 주무부처에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에요. 늘 공무원이었던 분이거든요. 늘공.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이번 정권에서만 환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 정권, 뭐 박근혜 정권에도 그 일을 했던 제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율 관리라는 건 국가의 시스템으로 안착된 것이지 네. 갑자기 어느 정권에서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 아젠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네. 우리나라 환율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노하우가 굉장히 숙련됐다라고 믿어주시고 네. 괜히 이제 환율이라는 건 투자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쵸. 보니까 예, 예. 뭐 이제 환율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베팅하신다면 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1,500원 선을 넘지 못하도록 네. 끝까지 디펜스를 당분간은 네.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까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좀 안정화될. 저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네. 불안불안한 환율대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요. 내년 하반기가 갈수록 네. 환율이 좀 더 하방으로 재조정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안정화. 국면으로 갈 텐데 네. 그렇다고 예전에 네. 1,100원, 1,200원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1,300원 후반대 안착하길 바라는데 이러다가 1,400원 초반대, 중반대 안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좀 안정화됐으면 네. 좋겠네요.